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내용이 외력, 영어로는 이제 바깥 외자를 써서요. external force가 되고 그 다음에 내력이라고 하는 안내자를 써서 internal force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챕터 10.3에 우리 예전에 배웠던 모멘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처음 듣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앞으로 2학기 때 배울 정역학, 재료역학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역학 관련되는 일들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내력이라고 하는 internal force라고 하면 아래와 같이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양쪽 끝단에다가 힘을 주고 당겨요. F로 당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F라는 힘은 이제 바깥 외부에서 이 물체에다가 힘을 작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external force라고 합니다. 외력. 자, 이럴 때 한 물체에 이렇게 외력이 작용하면 그 물체 내부에는 이 재질과 이 물체의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외력에 반대하는 내력, internal force가 생성이 됩니다. 마치 작용 반작용과 같은 그러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때 이제 바깥에서 주는 힘을 우리가 external force, 외력이라고 하고 그 재질과 개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체 내부에 생기는 힘을 우리가 internal forc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물체에 external force가 가해질 때 우리가 그 가상의 그 면을 잘라서 그 물체 내부를 본다고 하면 그 물체 내부에서는 이 바깥 F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생기는 internal force하고 이렇게 이퀄리브리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이 단면이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 단면이 그 상태를 유지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막대를 양쪽에서 당겨 분리시키려고 할 때 막대의 내부 재료에는, 그래서 여기서 내부라는 이게 키워드가 되죠. 그 막대를 하나의 개체로 유지하려고 하는 내력이 유발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external force에 의해서 생기는 내력이 너무 커지게 되면 그 말은 결국 외력이 크다는 말과 같죠. 근데 내력 관점에서 보면 그 internal force 관점에서 보면 이 힘을 우리가 단면적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게 응력이 되거든요. 그 응력이 이 재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질의 특성을 넘어서는 순간 이 물체는 소성 변형이 생기거나 또는 파단이 생기거나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력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또 나오는 것이 발력이라는 뜻입니다. 발력은 reaction force예요. 자, 외력이 물체에 작용하게 되면요. 지지점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supporting boundary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잡고 있는 점, 그죠? 그런 점이 supporting boundary가 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외력이 작용하면 지지점에 물체의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발력, reaction force가 유발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어떤 이 보와 같은 빔이 있는데 이 빔의 왼쪽이 완전히 구속됐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fixed support라고 합니다. 완전 지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 지지됐다. 자, 이런 경우에 힘이 F라는 힘이 external force로 가해지면 이 지지된 지점, 이 지점에는 어떠한 발력들이 생기는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력학 할 때 정력학은 이 구조 자체는 강체라고 생각하고 외력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supporting 그 boundary 지지점에서 발력들이 어떤 발력들이 생기는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처럼 완전히 구속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힘이 여기 F가 외력이 가해질 때 외력이 이제 오른쪽으로도 향하고 위쪽으로도 향하죠. 따라서 이 발력에는 어떤 힘이 되냐면 이 F가 가했던 거하고
합력이 돼서 제로가 되는 방향의 반력이 생겨야 돼요. 자, F가 위쪽으로 향했으니까 여기 반력에는 이처럼 아래로 향하는 R2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F가 오른쪽으로 당겼기 때문에 반력에는 이 F의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과 합력이 제로가 될 수 있는 R1이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또 뭐냐 하면 이 F라는 힘이 이 점을 지지점을 기준으로 지지점이 지금 회전이 안 되게끔 완전히 지지되어 있기 때문에 F라는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모멘트를 만들어 줍니다. 모멘트. 자, 모멘트는 정확히 어떻게 돼요? 이 F 중에 up으로 향하는 힘의 크기 곱하기 이 보의 길이가 되겠죠. 그거만큼 이 반시계 방향으로 모멘트가 생기는데 이 픽스드 서포트 지지점에서는 그 모멘트하고 합력이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모멘트 M1이 발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지점에서는 이러한 외력이 들어올 때 여기 나오는 그림과 같은 반력들이 생겨줘야 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여기 핀 서포트라고 되어 있는 건요. 이 핀 서포트는 회전이 쉽게 돼요. 회전이 그냥 자유롭게 됩니다. 대신 이 X방향과 Y방향으로만 변형이 움직일 수 없도록 지지해 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핀 서포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핀 서포트. 그래서 이 용어 자체도 우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지지 2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F에 대해서 반력이 여기서는요. 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에 대한 반력 R1과 그 다음에 위쪽으로 지금 당기고 있는 F에 대한 반력 R2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는 구속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핀으로 됐기 때문에 모멘트가 가해지면 그냥 모멘트는 여기서 프리하게 생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모멘트 자체의 반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멘트를 구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회전을 구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멘트는 없어요. 자, 세 번째는 핀 앤드 롤러 서포트입니다. 2번에다가 요 지점이 더 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빔이 위쪽으로 가는 거를 방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거는 2번하고 똑같고 이 3번 이 빔이 위쪽으로 가려고 할 때 그 변형에 반할 수 있는 힘 아래로 향하는 R3만 더 추가되는 그런 형태의 반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력학 때 다시 배우겠지만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떠한 외력에 대해서 여기 반력들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것은 이 지지점 서포트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서포트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완벽하게 리액션 포스들을 그러니까 표시를 해줘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처음 듣는 여러분들 이야기일 텐데요. 그냥 한번 이 정도로 이해해 주기 바라겠고요. 나머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정력학 때 더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챕터 10.4입니다. 1. 워크가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힘이 어떤 구간에 걸쳐서 작용하는 힘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어떤 물체에 작용했을 때 그 힘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했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떤 구간에 걸쳐서 작용하는 힘 자, 이게 바로 이제 1이 되겠습니다. 자, 기계적인 일, mechanical work이 하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힘이 물체를 어떤 거리만큼 이동시킬 때 우리가 일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서 중요한 것은 물체를 움직인 힘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힘의 방향으로 이제 움직인 거리가 중요합니다. 단위는 힘이 들어가고 움직인 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되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 그래서 1줄은 1 Joule 이렇게 쓰고요. 이거는 1 뉴턴 곱하기 1 미터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에너지 단위예요. 에너지 단위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 자, 힘의 요소는 여기서 나오는 이제 힘의 요소는 움직인 거리의 방향과 같은 방향의 성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이 자동차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1 상태라고 하고요. 자, 이 부분을 2 상태라고 합시다. 자,
이 자동차에다가 F라는 힘으로 이 자동차를 밀었어요. 근데 F를 밀 때 자동차는 이 D만큼 이동했어요. 즉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는데 우리가 힘을 밀 때는 이 F가 이렇게 수평 방향과 세타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세타가 되면 이게 이제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힘으로 이 자동차를 밀었다고 할 때 그러면 1의 상태에서 2의 상태까지 갔을 때 과연 이 자동차가 그러니까 사람이 한 일이죠. 이 자동차의 한 일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거를 이제 계산하려면 일단 일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예요. 그러면 힘이 F고 움직인 거리가 D이기 때문에 F 곱하기 D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여기 힘의 요소는 움직인 거리의 방향과 같은 방향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의 방향하고 힘의 성분하고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F 중에서 이 D와 같은 방향의 성분만 실제로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F가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D의 방향과 같은 건 뭡니까? 자, F 중에서 이거의 코사인 세타 부분만. 자, 그래서 이 부분이죠. 요게 바로 이게 F 코사인 세타 부분이 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파란색은 F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F 중에서 실제로 일을 한 데 쓰인 거는 여기 나오는 이 F 코사인 세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 일은 1에서부터 2까지 왔을 때 한 일은 F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동거리 D가 됩니다. 이게 한 일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한 일은 움직인 방향과 그 방향으로서의 힘의 크기입니다. 따라서 F 코사인 세타 플러스 D가 이 자동차를 1 상태에서 2 상태로 밀었을 때 한 일이 됩니다. 자, 자동차는 수직 방향, 이 높이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힘의 수직 성분 F 사인 세타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 또한 물체를 아무리 힘껏 밀었다고 하더라도 이 자동차를 밀었는데 큰 힘으로 밀었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계적인 일은 0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힘은 있지만 움직인 거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한 일은 없습니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기계적인 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를 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을 때 참여를 했는데 수업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듣고 많이 배웠는데 그 배운 방향으로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진척이 없다. 즉 발전이 없다. D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부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의 에너지가 전혀 0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수업에 지금 여러분들 앉아서 그냥 듣고 있어도 아는 게 없으면 그는 한 일이 전혀 없다는 거고 또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 학기를 열심히 배웠지만 시험 쳤는데 빵점이다. 그러면 힘은 많은 힘을 가했지만 나오는 아웃풋이 그 방향으로 움직인 게 없기 때문에 한 일은 제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 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공부를 했으면 그 방향으로 진척이 있어야 돼요. 그 방향, 공부의 방향과 공부한 내용으로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케니컬 워크 잘 이해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에 있어서도 유효한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공부의 방향과 그 공부를 함으로써 그 교과목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미케니컬 워크, 에너지는 제로라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예제 10.7이 이제 앞에서 했던 미케니컬 워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게 10뉴턴인 상자를 1.5m 지표면으로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E를 구하랍니다. 자, 이게 1번 상태고 이게 2번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힘이 100뉴턴이고 움직인 거리가 1.5기 때문에 그냥 150뉴턴/m가 되고요. 여기 150줄이 바로 됩니다. 그죠? 맞죠? 그럼 앞에서 식을 이렇게 F 코사인 D,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D라고 했는데 어차피 코사인이 힘의 방향과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는 제로는 이게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150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일률이에요. 파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면 앞에서 배웠던 게 일단 force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전에 work이라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power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force, work, power 이게 물리적으로 다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서 일반적인 공학도가 아닌 사람도 있을 때는 이 force하고 power하고 그 다음에 work하고 이거를 혼용해서 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혼용해서 쓰면 안 돼요. force는 이게 힘이 되는 것이고요. 뉴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work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이에요. 일이고 이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단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뉴턴 메타 또는 이게 줄이라는 단위를 쓰고 그 다음에 파워라는 게 있어요. 파워는 1율입니다. 이거는 work 나누기 time이에요. 그리고 이거의 단위는 watt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이게 세 개가 다 틀린 겁니다. force, work, 그리고 power. 이게 다 틀려요. 자, 그럼 파워는 뭐냐? 이 work을 하는데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요. 단위 시간당 어떤 work를 할 수 있냐가 바로 파워입니다. 단위 시간당 한 일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와트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thermal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물을 끓여요. 그러면 그 전열기가 있죠. 물 끓이는 전열기가 있는데 그 전열기 뒤에 한번 열어보면 밑에 보면 용량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몇 와트냐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여러분들이 같은 양의 물을 끓일 수 있느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비싼 것과 싼 것의 차이를 보면 그 와트가 틀려요. 어떤 거는 뭐 2500에서 3000 와트까지 되는 게 있고 아니면 뭐 1500에서 2000 와트까지 되는 게 있어요. 와트가 높으면 단위 시간당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많이 입력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됩니다. 모터 같은 경우도 용량이 몇 와트냐에 따라서 같은 시간에 얼마만큼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거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시간분의 에너지에서 줄 퍼 세컨드 되고 그걸 우리가 와트라고 이렇게 W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률 파워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분의 work이다. 기억을 해주고요. 자, 시간이 짧을수록 같은 일을 하는데 더 큰 일률이 요구된다. 그래서 어떤 해야 될 work은 정해져 있는데 그죠? 시간이 짧다고 하면 그러면 더 큰 인류를 가진 더 큰 파워를 가진 어떤 장비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앞에서 예제 10.7에서 상자를 3초 동안 들어 올린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워크가요 이게 150줄이었습니다. 그러면 파워를 계산해 보면 시간분의 워크이기 때문에 3초분의 150줄이면 50줄 per second에서 50와트의 인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터를 이용해서 그 물체를 끌어올렸다고 치면 모터는 미니멈 50와트 이상의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모터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상자를 1.5초 안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터를 어떤 걸로 바꿔야 되냐면 시간이 3에서 1.5로 되기 때문에 파워는 2배가 더 큰 100와트 이상의 모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힘의 크기, 필요한 힘의 크기 그리고 해야 될 워크이 있고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시간대에 해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 이런 용량을 결정하는 게 여러분들 이러한 파워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 기억을 해주고요.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할 때도 시험 문제를 풀 때도 그냥 힘, 워크, 파워 이것들을 한 번에 같은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같이 엮어서 여러분들이 묶어서 이해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가 어떤 구간에 걸쳐서 작용하는 힘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10장의 5절입니다. 압력과 응력. 요거는 물리량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면적분의 힘이에요. 그래서 압력과 응력은 우리가 면적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표현해서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압력은요 프레셔입니다. 영어로 프레셔라고 합니다. 요거는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요. 즉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은 힘이고요. 힘 나누기 면적이 됩니다. 근데 일정한 접촉 표면에 작용하는 힘에 비해 어떤 접촉 표면 면적에 작용하는 힘인데 이 힘이요 어떤 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외력이 됩니다. 외력. 바깥에서 이제 가해지는 힘 기준으로 했을 때 면적으로 나눈 게 압력이 돼요. 그래서 압력은 힘 나누기 면적이다. 그래서 P는 F 나누기 A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로서 지금 크기가 21.6, 6.4, 10.2cm 가로 세로 높이인 무게 28N의 고체 벽돌이 놓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놓인 경우하고 이렇게 놓인 경우 이 밑면에서의 압력을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압력을. 자, 이 경우에는 이게 다 28N이에요. 28N, 이것도 28N. 자, 첫 번째 경우 한번 이 빨간 면에서의 프레셔를 해봅시다. 폴스는 28N 그대로 오고요. 에어리어는 자, 이게 하나가 0.216m가 되고요. 하나는 이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 0.102m가 됩니다.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돼요? 0.216m 곱하기 0.102m 되니까 28N을 밑에 분모로 나누게 되면 이게 1271N/m 제곱이 되고 N/m 제곱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파스칼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스칼. 그래서 PA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요거를 N/m 제곱을 파스칼로 나누면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1271 파스칼로 압력이 밑에 작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B는 지금 여기 가로 세로가 보면 하나가 자, 이 부분을 이게 이 부분이 0.102m가 되고요. 자, 이 부분은 0.064m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B가 A보다 밑에 단면적이 더 작죠. 따라서 같은 무게 28N 나누기 더 작은 단면적으로 계산했더니 4289N/m 제곱 나옵니다. 즉 이게 N/m 제곱이 파스칼이라고 했죠. 그래서 B 경우에는 4289 파스칼이 됩니다. 따라서 압력이 이게 B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은 힘 나누기 면적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잘 기억해 주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응력이 나오는데 응력은 내력 관점에서 힘의 나누기 면적이 된 거고 압력은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가해주는 외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앞에 거 보면 이제 압력이라는 게 그 같은 블락이지만 이게 어떻게 놓였는지 그 상관없이 이제 벽돌 무게는 28N입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접촉면이 작을수록 압력 같은 경우는 면적분의 힘이기 때문에 접촉면이 작으면 작을수록 또 동일한 힘에 대해서 압력은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래서 이 압력이라는 게 건물의 기초. 그래서 같은 어떤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면적이 작으면 압력이 커지게 됐죠. 그러면 기초가 부실해 되는 거고 유압 시스템. 그 다음에 절삭공구. 절삭공구 같은 것도 같은 힘으로 나왔을 때 그 절삭면의 그 모서리가 얼마나 날카롭냐에 따라서 그 절삭되는 정도가 달라지죠. 이러한 같은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압력 여러분들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 앞에서 설명했었는데 압력의 단위는 SI 단위에서는 파스칼을 씁니다. 파스칼을 쓰고 1 파스칼은 1N/m 제곱이 되고 US 단위에서는 PSI라고 합니다. PSI라고 되는데 이거는 파운드 force per inch square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압력을 나타낼 때 우리가 대기압에서도 이게 대기 압력이 대기압이죠. 대기압은 이런 우리가 뉴스 듣다 보면 뭐 그 태풍이 올 때 태풍의 중심 기압이 얼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또한 이 대기압을 나타낼 때는 전통적으로 이 수은의 높이 밀리미터 Hg, 여기 Hg가 이제 수은의 원소 기호인데 그걸 이용해서 수은의 어떤 수은주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죠. 수은주, 기압이 수은주로 얼마다. 수은이라는 거에 주는 기둥 주자를 써가지고 수은이 있을 때 대기압에 따라서 그 수은이 들어있는 기둥의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수은의 높이로 나타내는 인치로 나타내거나 이렇게 밀리미터로 나타내거나 이런 식으로 단위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압력이지만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뭐 파스칼을 쓸 때도 있고 이러한 대기압은 수은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압력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기본 법칙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파스칼의 법칙입니다. 파스칼의 법칙은 쉽게 이야기하면 정지 상태의 유체가 이제 가만히 있는 스태그넌트 상태에서 정지 상태의 유체에서 이 한 점에서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같다요. 예를 들어서 정지 상태에 있는 어떤 이러한 유체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유체 안에 한 점에서 한 점 A에서 A 쪽에 가해지는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같다요. 만약에 이게 압력이 틀리다고 하면 유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이퀄리브리엄이 아니니까 유체가 막 움직이겠죠. 그러면 정지 상태의 유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지 상태의 유체에서는 한 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모든 방향으로 압력이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파스칼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압력은 유체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증가한다. 아마 이건 여러분들 수영장에서나 뭐 이렇게 물놀이 할 때 충분히 느꼈을 거예요. 표면에 있을 때보다 물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 큰 압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은 유체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증가한다는데, 자, 잠수 깊이에 따른 수압 변화해서 P를 어떤 우리 여기 나오는 이 수면에서부터 B점까지의 어떤 깊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B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P는 B점에서의 유체의 압력입니다. 여기 게이지 압력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파스칼이나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유체가 유체 밀도가 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체는 로라는 밀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유체 기둥의 높이, 자, 그거를 우리가 H라고 합시다. 즉 B점은 이 수면으로부터 이 H만큼 밑으로 내려왔을 때의 그러한 깊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B점에서의 유체 압력은 어떻게 되냐면 ρgH입니다. ρgH. 로는 밀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G는 중력과 속도가 되고 H는 높이가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weight of the column of fluid. 유체의 이러한 높이가 H 되는 어떤 유체 기둥의 weight,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 A를 우리가 단면적이라고 생각합시다. 요거를 우리가 에어리아라고 생각합시다. 에어리아. 그러면 여기 나오는 P atmospheric, 이거는 뭐야? 대기압이죠. 요건 대기압이에요. 요거는 대기압. 그 다음 밑에서 이제 여기 B점에서의 이 압력, 여기는 B점에서의 압력, 그 다음에 여기서의 B점에서의 단면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위에서 가해지는 이 대기압에서, 여기냐면 여기 이 수면 위에도 지금 공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기들 때문에 생기는 그 공기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또 압력, 그게 대기압이죠. 대기압 곱하기 에어리아 하면은 여기에 가해지는 대기압에 의한 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물 기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 기둥에 의해서 생기는 무게, 이것이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P B 곱하기 A, 이 B점에서의 압력 곱하기 그때의 단면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식을 써보면 이 식이죠. 이 지점 B 지점에서의 최종 압력 PB 곱하기 A,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지점에서의 힘이 되죠. 왜냐하면 단면적 곱하기 압력을 했기 때문에 힘이 됩니다. 이것은 설명한 것처럼 이 물기둥의 무게 더하기 대기압에서 가해지는 힘 같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적어 봅시다.
PBA는 그대로 있고 이 물기둥은 어떻게 됩니까? 물기둥은 이게 질량을 우리가 M이라고 하면 중력과 속도가 G이기 때문에 그냥 mg라고 쓸 수가 있고 또 대기압은 그냥 PATM 곱하기 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mg는 우리가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mg는 자, 질량은 어떻게 돼요?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죠. 그 다음에 G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부피는 여기 나오는 부피는 이거는 에어리아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높이가 얼마였어요? h였죠. 따라서 rho h 단면적 a g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양변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a죠. a를 다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pb는 rho g h 플러스 patm이 돼요.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pb는 rho g h 플러스 atm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여기 나오는 P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게이지 압력이에요. 게이지 압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기압 상에서 얼마만큼 더 압력이 높으냐 낮으냐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PB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여기 대기압 더하기 게이지 압력이기 때문에 요거는 자, 여기서 나오는 건 이거는 절대 압력이 되는 거고요. 절대 압력. 자, 여기서 절대 압력에서 대기압을 빼주면 여기 나오는 PB 게이지 압력은 rho GH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이게 바로 게이지 압력 되고, 그 지점에서의 수압은 어떻게 되냐면 그 위에 놓여 있는 재질, 여기서는 유체죠. 그거의 높이, 밀도, 그리고 중력과 속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거기에서의 게이지 압력은 높아지는데 그 식은 어떻게 되냐면 rho GH다. rho는 유체의 밀도가 되고 G는 중력과 속도가 되고 H는 수심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rho GH는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력과 또 비슷합니다. 부력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면 부력, buoyance force. 요거는 유체가 잠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이라는 거죠. 깊이에 따라서 압력이 증가하는데 이 물체를 보면 위쪽에서 가해지는 압력하고 아래쪽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이 차이가, 물체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위쪽에서 받는 압력보다 아래쪽 면에서 받는 압력이 더 높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순상승 부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rho VG가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수심에 따른 압력식 rho GH하고 되게 비슷하죠. rho GH인데 여기서 이거는 이게 V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buoyance force이기 때문에 여기 이게 V 볼륨이 됩니다. 길이의 3승이 되는 거고, 아까 앞에서는 rho GH에서 H는 단순히 길이죠. 따라서 이것보다 뭐가 길이의 그 단위가, 길이의 제곱 단위가 부족하죠. 따라서 앞에 거는 압력이 되는 거고, 이거는 압력에다가 미터 제곱, 길이의 제곱이 곱해져 있는 힘의 폴스로 나옵니다. 힘의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이언스 폴스는 rho VG다. rho는 유체의 밀도가 되는 거고, V는 그 잠긴 물체의 부피가 되는 것이고, G는 중력과 속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0.8을 한번 보겠습니다. 급수탑 설계로 되어 있어요. 요즘은 이런 게 잘 없는데 예전에는 높은 마을마다 이렇게 급수탑을 하나 크게 세워놓고 여기에 물을 담아놓고 이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가정마다 이렇게 공급되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도시의 가정에서 물의 압력은 일반적으로 350에서 500kg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다. 그럼 이걸 다시 쓰면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다시 쓰면 뉴턴 퍼 미터 제곱이 파스칼이기 때문에 이거는 킬로 파스칼이 됩니다. 350에서 500kg 파스칼 정도의 수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급수탑 기초에 있는 관의 압력이, 자, 여기서 뭔가가 여기서 이 끝에서 파이프가 나와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야 된다고 하면요. 자, 이 지점 급수탑의 기초에 있는 관해 수압이 여기 350kNm 제곱, 즉 350kPa이 되기 위해서는 저장고의 물의 수위는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지점이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이 지점에서의 압력이, 수압이 350kPa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H가 얼마가 돼야 되냐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죠. 게이지 압력으로 어떤 수압은 ρgH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보면 P는 요게 이제 게이지 압력이에요. 게이지 압력. 자, P는 일단 ρ는 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물의 밀도는 1000kg/m3이니까 됐고, 중력과 속도는 9.81m/s 대비되고, 높이를 우리가 h 미터로 갑시다. 그러면 이거 정리해 보면, 자, 9.81 그대로 오고 h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1000이 이렇게 kNm/m 제곱을 해서 요게 이제 킬로파스칼로 바뀌었습니다. 킬로파스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P는 이거니까요.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얼마보다 커야 됩니까? 350kPa보다 크려고 하면 H는 어떻게 됩니까? H는 350 나누기 9.81 이것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계산해보면 H는 35.7m보다 커야 된다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기에서 350kPa 이상의 우리가 압력을 가지려고 하면 이 H의 높이는 한 35.7m보다 더 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 10.3에 보면 그 타워의 높이에 따른 워터의 프레셔가 이렇게 쭉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기압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Atmospheric pressure. 앞에서 약간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냐 하면 우리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표 위에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꽉 차 있습니다. 이 대기압은 지표 위에 대기에 있는 공기의 무게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지금 공기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자, 이 대기압은 실제로 그 지표 위에 있는 그 대기의 공기의 무게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압은 고도, altitude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지점보다 위에 있는 공기의 그 무게는 작아질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도가 높을수록 뭐 밀도도 낮아지게 되고요. 따라서 이 대기압은 고도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표준 대기압을 정의를 하는데, 이 표준 대기압은 해수면의 어떤 해수면을 기준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 대기압을 보면 그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101.325 파스칼, 다시 하면 101.325 킬로파스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를 psi로 나타내면 14.69 psi가 되고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1atm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atm은 이러한 값을 가지는 그러한 그 압력을 나타내는, 즉 대기압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0.9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1atm 101.325 kPa 대기압을 시작해서 다음 단위로 압력의 크기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수은 밀리미터, 수은주의 높이로 한번 바꿔보라는 거죠. 수은주로 보라는 겁니다. 자, 옆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자, 1대기압을 수은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그거죠. 자, 만약에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높이가 시작되는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기준으로 보면 이 대기압으로 누르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수은주, 이게 수은입니다. 이게 HG예요. 이게 HG인데, 자, 이것에 의한 수은주에 대한 그 압력, 그리고 대기압에 의한 압력, 즉 공기의 무게 때문에 눌리는 압력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은주의 그 수은주로 인한 그 압력, 그 부분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즉 공기가 쭉 이 수은을 누르기 때문에 수은이 어떠한 특정한 높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점에서 수은에 의한 압력과 그리고 이 공기에 의한 압력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PATM이 PHG하고 같아요. 자, 그럼 PATM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나오는 101325 파스칼이니까 뉴턴 퍼 메타 제곱이 되겠죠. 이게 뭐하고 같아요? 로 GH하고 같죠. 자, 로는 뭐예요? 로는 여기 나오는 수은의 자, 로 GH하고 같습니다. 여기서 로는 HG 수은의 것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은 것으로 계산하면 이게 13550 kg per 미터 3승이고 G는 9.81 미터 per 세컨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곱해야 돼요? H라는 H 미터라는 게 계산되겠죠. 그럼 이거 쭉 다 계산합니다. 여기 뉴턴 메타 제곱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쭉 여기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수치를 다 쭉 나누게 되면 H가 얼마가 나오냐면 따라서 H는 이게 0.76m가 나옵니다. 따라서 수은주로는 1ATM이 0.76m 즉 760mm HG 수은으로 760mm의 높이가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요거를 우리가 인치로 바꾸게 되면 29.92 인치 그 다음에 HG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수은으로 나타낸 거고 요거를 만약에 물기둥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기둥으로 바뀌게 되면 요 값을 우리가 뭘로 바꿔줘야 돼요? 요 값을 로 HG에서 로 워터로 바꾸면 요걸 1000으로 바꾸게 되겠죠. 1000으로 바꿔주면 계산해보면 이때 여기 이거는 수은주고 여기서 H2O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10.328m가 됩니다. 그래서 수은으로는 수은 자체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높이가 0.76m 밖에 안 되지만 이걸 물기둥으로 하게 되면요. 물기둥은 10.328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의 어떤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겠죠? 물을 얼마만큼요? 10.328m까지 이렇게 눌러서 올리는 그러한 큰 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기의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깨가 무겁죠?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이렇게 무거운 공기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고요. 다음, 절대압력, 게이지압력. 자, 절대압력과 게이지압력의 차이는요. 대기압을 고려하느냐 그리고 대기압을 고려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압력을 계측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계측기를성에서 계측을 하게 되면 기체나 압력, 기체나 액체의 압력을 대기압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기 중에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데서 무슨 압력을 딱 측정했다. 어떤 게이지를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냐 낮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퀴 압력 게이지가 220kN per 미터 제곱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공기 안에 여기 나오는 이제 그냥 압력이라고 하지 말고 공기압이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 타이어 안에 구체적으로 더 표현하게 되면요. 절대 공기압은 그 위치에서의 국부 대기압 더하기 여기서 계산한 게이지 압력 220kPa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게이지 압력과 여러분들이 게이지로 측정한 압력과 그 지역에서의 대기압을 더한 걸 가지고 우리가 P absolute에서 절대 압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게이지로 압력을 측정했는데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이거는 지금 그 부분이 대기압보다
더 공기가 대기압보다 압력이 더 낮다는 걸 의미하고요. 어떤 용기에서의 절대 제로 압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진공을 나타내는 겁니다. 용기 내에 공기가 없다는 걸 나타내는데요. 실제로는 이 절대 압력을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억을 해주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게이지 압력이다, 게이지 프레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게이지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게이지 프레셔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또 압력 중에서요. 액체의 증기압, 베이퍼 프레셔라는 게 있습니다. 액체의 표면에서 분자들이 증기가 되어 나갈 때 이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에요. 자, 이렇게 액체가 있을 때 이 액체에서 이 액체 분자들이 이제 증발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죠. 이렇게 나갈 때 이 증기가 나타내는 이 증기들이 나타내는 압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도씨에서 물의 증기 압력은 760mm Hg 대기압과 같고요. 자, 그러면 주어진 온도에서 빨리 증발하는, 같은 온도에서 빨리 증발하는 유체는 뭐예요? 그만큼 표면에서 분자들이 많이 튀어나가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증기압이 높은 유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온도에서요, 빨리 증발하는 유체들이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알코올 빨리 증발하죠. 그래서 알코올의 증기압력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물의 증기압력, 그 다음 글리세린은 잘 증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증기압력을 베이퍼 프레셔를 보면 알코올, 물, 그리고 글리세린 순으로 이렇게 증기압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주어진 온도에서 증기압이 낮은 액체는, 증기압이 낮다는 것은 잘 이게 증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액체 표면에 낮은 주변 압력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의 액체 표면의 온도를, 그 압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렇게 증기압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게 온도를, 주변 압력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프레셔 중에 혈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혈압은 blood pressure예요. 높은 수치를 나타낼 때는 그게 이 심장이 수축할 때입니다. 심장이 확 수축하게 되면 혈압이 그때 높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최대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의 수축 혈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낮은 값을 나타낼 때는 심장이 이완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동맥에 확장됐을 때 그 혈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높은 게 한 115에서 한 120, 낮은 게 75에서 한 70 정도, 그 정도의 그 사이에서 혈압을 유지하는 게 정상 그 혈압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압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요. 이 압력이라는 거는 어떤 면적에 걸쳐서 이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유압 시스템 그리고 응력,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주제인데요. 그것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